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벌써 5월 중순이 지나고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더위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운동도 하고 여름 준비를 만반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래량이 조금 주춤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좀 거래량이 주춤하게 보이는 이유는 제 생각엔 딱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임대업 대출이 조금 까다로워진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선을 앞두고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빌딩을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매일 상담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수자들이 빌딩 하나 잘못 썼다가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수자들은 망설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 들어서 빌딩이 손절매한 사례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손절매 사례를 살펴보면서 왜 이런 거래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 빌딩을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사서 망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이죠. 모든 투자에는 사실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죠. 그리고 빌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이 뭐예요? 레버리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빌딩 투자의 굉장히 큰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장점과 함께 같이 오는 단점이라고 했을 때 그 이자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고 상업용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잘 안 나오는 상황, 그리고 내가 현금 흐름에 맞게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형태의 경우가 되면 건물주가 건물 하나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공 사례들을 위주로 많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조회수 잘 나오는 거는 망한 컨텐츠, 뭐 사서 망했다 이런 컨텐츠 얘기하면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누군가의 마음 아픈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약간 껄끄러워서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있다가, 최근에 구독자분께서 변혜인 이사는 맨날 좋은 것만 얘기한다 라는 이제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오늘은 큰맘 먹고 손절매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점검을 하는 거는 망한 거를 보자 이게 아니라 이 빌딩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실패 사례가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강남권 사례를 좀 주로 가지고 왔어요. 강남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매 사례들이 나오곤 합니다. 처음 보여드릴 물건은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가로수길 메인의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고 대지도 138평에 연면적 375평 나오는 건물이고, 2016년 9월이면 그 당시에 굉장히 가로수길에 공실이 없고 좋았던 때거든요. 그때 325억 주고 평당가 2억 3천 주고 매입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가로수길이 호황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비싼 금액이었지만 자라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플랜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 건물이 최근에 300억에 다시 재매각이 됐죠. 여기 보시면 토지 단가랑 8% 정도가 떨어져서 매각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손해를 봤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폰테가 대학 코리아가 자라 회장의 개인 그 부동산 투자 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회사 세어비트라고 하는 미디어 창작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법인에서 법인으로 매각이 됐고, 16년 9월에 325억을 주고 매입을 했으면 평당가 2억 3천이고, 이때 당시에 부대 비용을 생각해보면 취득세가 14억 9,500, 등록세가 한 6,500 정도 예상이 되고, 중개보수를 0.9% 다 줬다라고 생각했을 때 매매 원가가 343억 5,200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올 현금으로 매입을 해서 약 9년 동안 보유를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300억에 매각을 하니까 40억 이상 손해를 봤다라고 보여집니다. 10년 동안 물가 상승하고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저는 손해는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라 회장님이 손해를 본 가치는 사실상 이 숫자로 보여지는
나머지는 43억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라 회장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이제 가장 최고가 찍을 때 이때 팔았으면 사실상 이득을 봤을 텐데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라 회장은 거의 10년을 보유를 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못 판 사례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상투 잡고 손해본 사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도 하반기 그리고 22년도 상반기 이쯤에 최고가를 찍고 매입을 해서 감당이 안 됐던 물건들의 사례입니다. 압구정역에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라인에 22년도 5월 110억을 주고 매입을 했다가 최근에 98억을 주고 손해를 많이 보고 매각을 한 사례입니다. 이 당시에 이걸 왜 110억에 매입을 하셨을까라고 하면, 주변에 거래된 것들을 보면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 같은 것도 평당 2억에 매각이 됐고, 주변으로 다가구 주택이 평당 1억 5천에 매각이 됐다 보니까 얘는 근린생활시설이었거든요. 용도 변경이 필요 없는 형태의 물건이었고, 그러다 보니 1억 8천에 내가 찍고 들어가도 충분히 2억 이상 먹고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이거를 매입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110억에 매입을 해서 취득세 4.6%, 그리고 등기비용을 합쳐서 한 0.2% 정도 잡으면 2,200, 중개보수를 다 줬다라고 가정하면 118억 정도의 원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매입을 하고 나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이 고스란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채권 최고의 96억, 대출을 80억 받았고 그 당시 에쿼티가 38억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자를 조금이라고 해서 3.5%를 잡아서 월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월에 2,300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3년 보유 후에 98억에 매각을 했으니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를 손해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8억을 넣었는데 내 손 안에 쥐어지는 거는 거의 한 18억 정도 남아버린 거죠. 내가 강남에 땅을 샀는데 20억을 손해를 보고 나왔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매도자는 이거를 계속 끌고 갈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고 종국에는 이제 매각을 하게 된 사례라고 봅니다. 이렇게 강남 물건 같은 경우에도 손절매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또 거래된 것 중에 양재의 그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이 물건을 82평 대지에 용적률이 이렇게 297% 받아가지고 연면적이 295평 나오는 대로변에 잘 빠진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95억에 21년도 겨울에 매입을 했고 이게 최근에 85억 8천에 손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겨울에 부동산 투자 법인에서 매입을 했고 그 당시에 그냥 딱 봐도 95억의 강남 대로변 건물이었기 때문에 매입을 잘 하셨다고 보여져요. 근데 건물을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좀 느끼셨고 매도자가, 그래서 좀 빨리 팔고 싶다라는 상황으로 저희 회사에도 문의를 주신 게 24년도 봄이었고 그 당시에 120억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24년도가 또 거래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각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있었고 마지막 매도자가 꼭 매각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였냐면 대출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매도자들이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보다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형태로 딜이 있었고 결국은 매입하신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80억 8천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21년도 한창 최고가를 찍어 올라가는 그 시점에 95억에 매입을 했고 사실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면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완전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강남권의 대로변에 용적률을 확실하게 이득 본 깔끔한 건물이라는 점에서는 이 물건 저는 100억 전후에서 잘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 그래서 매입 원가를 우리가 고려를 하면 거의 100억 정도의 매입 원가를 가지고 있었고 요거를 이제 대출을 73억 정도를 받으셔서 에쿼티 약 30억 정도가 들어간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걸 4년을 보유를 했고 80억 8천에 던졌다라고 했을 때 차손은 이제 거의 15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거를 보유하고 내가 계속 가져갔을 때의 손해와 내가 이거를 손절했을 때의 손해를 비교했을 때 이 매도자는 결국은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을 하는 게 단순 숫자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그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남 건물만 이런 사례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홍대 입구역 사례를 가져왔어요. 아주 최근 사례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꼭지 구간 21년도 11월에 매입을 평당 8,700에 하셨고 이 C에서 B로 팔릴 때 15년도부터 21년도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예요. 이 꼭지를 잡고 나서 41억에 매입을 하셨다가 최근에 38억에 다시 재매각을 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3억 정도의 손해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의 사례를 좀 검토를 해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지 46평형의 물건이었고 서교동에 위치했습니다. 21년도 11월에 41억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매입할 당시에는 근생 구축과 상가주택을 이제 매입을 해서 아마 용도 변경해서 리모델링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매입을 하셨을 거예요. 40억 초반이었고 그 당시에 평당가가 8,700이었으면 사실상 저렴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높게 들어가더라도 잡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매입을 하셨을 건데 이 근생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완성이 된 건데 리모델링이 되고 나서 이제 임차가 사실상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매입 원가를 우리가 따져볼 때 이 물건은 이 디벨롭 비용이 들어가고 이자 비용까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등취독세, 부대 비용, 중개 보수까지 하고 디벨롭으로 약 5억에서 6억 정도 우리가 잡았을 때 이자 비용도 21년도라고 해서 3%로 잡으면 매달 850만원 36개월 동안 공실이었다라고 치면 이자 비용도 3억 정도라고 했을 때 매매 원가가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금을 34억 받았으니까 15억 주고 매입을 해서 3년 6개월간 보유를 했고 최근에 38억에 매각을 했으니까 실차손은 거의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대출 받은 거 다 갚고 나면 4억 남는 거예요. 4억. 결국은 매도자도 사업적으로 굉장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잔금을 한 달로 해서 급매로 매각을 한 사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과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채권 최고액 이 등기상에 나와 있는 걸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과 일부 다를 수 있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 사례들을 공유를 드리는 거는 매도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런 걸 정말 다루지 않는데 빌딩 투자에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 실패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사동권, 양재동, 대로변권, 그리고 홍대 물건까지 해서 4가지의 손절 사례를 봤는데 저도 뭐 성공 사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의 결정을 본인이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레버리지를 최대치로 활용을 하는 거라면 그 레버리지 활용함으로써 나오는 매달 현금 흐름 그리고 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플랜 A, 플랜 B, 플랜 C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는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늘 대비하셔야 되고 우리가 리스크를 완전히 해지할 수는 없지만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매 사례에 혹시 공통점이 있나요? 사실상 21년도, 22년도에 매입을 한 사례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투 잡고 못 버틴 그런 물건들이 최근 24년도, 25년도에 많이 좀 급매로 소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 투자는 정말로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충분하게 자금의 여력이 됐을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딩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근데 그래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빌딩 투자 안 하셔도 돼요. 난 진짜 솔직한 말이야. 빌딩 투자 안 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빌딩 투자라고 하는 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파트 투자는 지금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다주택은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사실상 투자의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주식을 굴릴 것인가? 코인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물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자산가 분들이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똘똘한 건물 하나 이렇게 이제 많이들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거죠. 빌딩 투자도 여러분 요즘 들어서는 자산가 분들이 에쿼티를 많이 넣어서 투자 많이 하세요. 최근에 200억짜리 매입하시는데 150억 정도 현금 가지고 매입하신 사례도 있었거든요.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면 빌딩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반드시 자금 플랜을 정확하게 짜라. 그러면 이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안정적인 투자라고 하면 첫 번째 대출을 조금 받는 것도
안정적이잖아요. 대출을 조금 받으면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두 번째, 근 3년 정도 안에는 안정적으로 정말 리스크 없이 갈 수 있느냐. 디벨롭 같은 경우는 신축비도 대출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신축을 하는 기간 동안 이자만 고스란히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1, 2년간에는 강남권에서도 임차가 다 맞춰져 있는 물건들이 많이 소진이 된 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는 형태의 투자의 방법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빌딩 투자 잘해야 된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내 자금 플랜, 현금 흐름, 건강, 체력, 계획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절매 사례 알려드렸고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건물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투자 궁금하신 분들, 매입 혹은 매각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래 링크로 의뢰를 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